네, 금요일에는 금요 특집이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시장을 마무리할 수 없죠. 또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도 저희 논설위원님과 함께 시장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박원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논설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했을 때 당분간 박스권 장세,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번 주가 그랬습니다. 다소 지루했는데 혹시 이번 주 경제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키워드 꼽아보자면 무슨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약간 뭐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닌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미국의 국채가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55년 그러니까 전후 이후에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그 국채하고 미국 국채하고 그다음에 2년물 국채 뭐 이렇게 단기 금리가 서로 역전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난 그 29일 날 한번 그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 10년물을 좀 더 앞섰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단기 금리가 급등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게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그 빅스텝이라 그래가지고 금리를 한 번에 0.5% 이렇게 포인트 올릴 수 있거든요. 0.5% 포인트.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면 단기 금리가 빨리 오를 거라, 그러니까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해서 장기 금리보다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장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어떤 시그널이 되거든요. 실제로 2006년에서 7년에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9년에도 이게 역전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역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80년대,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에도 이렇게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항상 그 이후에 길거나 뭐 짧거나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경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당분간 그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의 흐름을 좀 잘 보고 투자를 할 때 좀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장기 금리, 단기 금리 그 높낮이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통상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역전차가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던 모습이 이번 주에 나타났고요. 또 기업으로 봤을 때 한 회사의 소식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살펴봐야겠습니다. SK 스퀘어 주총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 ARM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게 박정호 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이제 한 말인데 이분이 이제 SK가 하이닉스 인수할 때 그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SK의 그 M&A를 주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ARM을 인수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우면 여러 그 글로벌 기업과 연합해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게 성사 여부를 떠나서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AR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정보 기술 특히 이제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릅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ARM을 인수하게 됐다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비메모리 반도체 내지는 모바일 칩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또 비메모리 D램에 이어서 아주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주인은 일본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인데 거기서 맨 처음에 영국에서 인수를 할 때 인수 금액이 무려 37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을 SK가 단독으로 조달하는 것은 뭐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른 기업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저기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ARM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만이라도 SK의 그 가치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합해서 인수할 경우에는 그 연합한 기업과 그 서로 어느 정도 아군을 확보한 것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너무 비메모리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새로운 그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신사업으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어나운스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사업 다각화 그리고 자기네 그 약점을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신사업들을 모색하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는 점에서 그렇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서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위치 점유율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TSMC가 강자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또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게 될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쌍용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도요, 이 쌍용차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매각무산 어떤 내용이죠? 다 아시다시피 에디슨 모터스가 전기 버스를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계속 그 인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1월 10일에 본계약을 맺고 그 전체 인수 대금이 3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10%인 300억 원 정도 계약금을 내고 이제 잔금을 2,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잔금을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든가 여러 그 개인 투자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5일까지가 네. 이 잔금 납기일이었는데 이걸 납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쌍용차 측에서 계약 해지를 이제 통보를 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급력이 이제 시장에 많이 미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에스모선스가 이 계약 가처분 신청 내고 그다음에 계약금 또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계약금 반환 소송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에디슨 모터스가 다시 인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침 이제 오늘 쌍용차는 역시 이제 계속 거래를 이제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근데 쌍방울 그룹이 새로 인수를 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이제 네.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쌍방울 그룹이 이렇게 한 이제 배경에는 광림이라고 이렇게 기존 차를 사서 고쳐가지고 만드는 특장차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수를 하면 쌍용차와 광림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인수를 타진하는 거고요. 여기가 원래 이제 이스타 항공을 쌍방울 그룹이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자금이 한 1,200억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그다음에 다른 자회사들 자금을 동원을 하면 3천억 원 정도의 인수 자금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그렇지만 이제 이게 단지 인수 자금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쌍용차는 또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의 1조 원대 이상 그 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됐고 참고로 쌍방울 역시 쌍용차를 인수하기에는 좀 덩치가 작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광림도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매출이 1,800억 광림 같은 경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600억 원 정도 되는데 역시 쌍용차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걸 인수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새 인수자도 새 인수자에게도 매각을 못하면 쌍용차는 사실은 이제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거예요. 아마 쌍용차 직원들도 그렇고 협력업체 이렇게 합치면 수만 명이 되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의 60만 명이 된다.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겨우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새로 맡은 정부가 네.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쌍용차 이슈는 당분간 10월까지가 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관련 주들 움직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10월까지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를 위해서 또 미리 전망을 해보죠. 네.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목요일이죠. 4월 7일. 네. 목요일 날 그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근데 뭐 지금 거의 컨센서스로는 영업이익이 한 13조 원, 그다음에 매출이 한 70조 원 이렇게 그 시장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분기는 대체적으로 실적이 그 3, 4분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 것이지만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70조 원 돌파하는 것은 또 처음입니다. 만약에 70조 원을 돌파한다면.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그 되게 이렇게 약간 그 좀 부진하죠. 네. 실망스러운 주가지만 그 삼성전자 그 실적은 그래 뭐 계속 그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1분기에 좀 여러 악재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수주가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D램 그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쭉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스마트폰 신제품도 뭐 반응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지나서 2분기에는 뭐 조금 실적 측면에서는 큰 이렇게 좀 기대를 해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그 좀 오르지 못하는 거는 수급 문제라든가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우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 또 차질이 아직도 러시아 그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비메모리 불확실성이 최근에 또 이렇게 좀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주가와 뭐 실적하고는 꼭 이렇게 1대1 매칭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 좀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잘 듣고 그 장기적인 약간 큰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포문을 삼성전자가 열게 될 것입니다. 관련 뉴스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